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하려는 책은 이전에도 일부 읽어드린 적이 있었던 최진석 교수님의 책이고요. 제목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있는 부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코끼리가 살얼음 밟듯이, 발음이 어렵네요. 코끼리가 살얼음을 밟듯이 행동하라 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소챕터입니다. 이제 도덕경 제15장을 볼까요? 이 장은 제가 도덕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도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범주인데 노자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각자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유무상생을 몸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유무상생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노자는 무위라고 했습니다. 도교의 중요한 개념이죠. 무위라는 게. 그리고 유무상생이라는 것도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 도교의 노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 유무상생의 원리를 몸으로 실천해라. 유무상생에 입각해서 매사를 실행하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상생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유와 무가 서로 공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동전의 앞뒤 명처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유다, 반드시 무다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론 짓는 태도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고 저런 맥락에서는 또 저러하다. 모든 것은 이런 면과 저런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유무상생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노자는 무위라고 했고요. 이 도덕경 15장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하는 자는 미묘하고 현통하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제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최진석 교수님의 설명이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마 뭐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이 흔히 중국인을 상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깊이를 알 수 없음을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두고 중국인은 엉큼하고 음흉하다며 비판하죠. 그런데 제 중국 친구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깊이를 아주 잘 알 수 있다고 해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깊이를 아주 잘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달리 말하면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외였어요. 제가 겪어본 중국인들은 그래 봐야 뭐 관광 가서 아니면 이 관광 와 있는 중국인들 정도를 상대했던 게 옆에서 봤던 게 전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인에 대한 이 관념은 그들은 매우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항상 떠들고 항상 자기 표현하는데
일말의 자제나 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제가 너무 아주 일부 극소수의 중국 사람들만 보고 그런 결정, 판단을 제 속에서 내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넓은 중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류와 계층의 중국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본 사람들은 그 중에 아주 일부에 속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와는 완전 다른 그런 중국을 경험하신, 중국에서 오래 사시기도 하셨고 공부하시면서 그랬던, 또 그 중국의 많은 그 옛 사상들을 연구하신 그런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최진석 교수님의 좀 전에 읽어드린 그분의 얘기들은 저한테는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 책 속에다 기술을 하셨을 때는 아마도 교수님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유하신 것 같거든요. 너무 얼토당토 않은 얘기였다고 하면 이렇게 책에 쓰셨을 리가 있을까 싶어요.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저 뒤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깊이를 아주 잘 알 수 있다고 해요. 달리 말하면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을 진실하다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입니다. 중국인들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을 좋게 볼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을 문명적이지 않다고 봐요. 즉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태도로 보기도 합니다. 제 경험의 한계상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보편화시켜서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또 다른 책 중에 일부와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즉각적이고 거칠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이 좀 덜 세련된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이 밤 시간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또 다른 예로 한국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시다.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지죠. 그날 준비한 음식이 대개 한 상에 모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국 가정에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또 몇 가지 음식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음식의 주도권은 철저히 주인이 쥐고 있습니다. 손님이 주도권을 잡는 위치가 절대 못 돼요. 또 맛있는 음식을 보통은 맛있는 음식을 뒤에 내어줍니다. 손님으로서는 조절이 안 돼요. 판이 그렇게 짜여집니다. 그날 차린 음식이 한꺼번에 모두 보여지는 밥상과 뒤에 무엇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게 준비된 밥상 사이에는 분명히 내재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이 중국 시진핑을 비롯한 그런 중국 정치가들의 이 전략 구사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언뜻 떠올라요. 패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패를 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 유구한 역사가 흘러오면서 항상 강대국의 입장,
그리고 저희는 이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입장의 차이가 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정치 맥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밥상머리에서도 이런 주도권의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군요. 이 중국인의 그 피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속에 이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아주 가깝게 뭔가 관계를 맺을 일이 있다고 하면 설레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쉽게 질리지 않고 네, 또 넘어가 볼게요.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중국 정원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성에 가면 중국의 전형적인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두보초당이지요. 이곳 정원에 들어가면 이 모퉁이를 지나서 나올 다음 풍경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모퉁이로 돌면 무엇이 있을지 가늠이 안 돼요. 한국식 정원은 어떻습니까? 경회로 같은 곳에 가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원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회로가 두보초당보다 작아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우겨보고 싶은데 참 그렇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원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회로에서는요. 그 아름다운 경회로가 기억을 되돌려보니 한눈에 들어와요. 아주 한눈에 들어와요. 저는 그게 좋았는데 또 이런 면이 있었네요. 예. 정원의 풍경이 감상자 앞에 전체적으로 모두 드러나죠. 저는 이런 점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예 몇 가지를 가지고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경솔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냥 마음 따라 생각나는 대로 재미로 일이 덧붙이게 되었을 뿐이니 너무 깊게 숙고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또 최진석 교수님은 겸손하게 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으셨네요. 예. 모순의 공존을 경험해온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순의 공존을 경험해온 사람이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유무상생의 그 사고와 생활을 습관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아마 모순의 경계선에 서서 그 두려움과 긴장을 견디는 사람, 양편을 이쪽과 저쪽, 유무, 있음과 없음, 이 양편 모두를 동전의 앞면 뒷면을 모두 다 잡고 있는 사람은 광신하지도 속단하지도 않아요. 광신과 속단은 지식의 양이 적고 알의 폭이 좁을수록 심합니다. 대립면의 꼬임이라는 도의, 존재 형식, 유무상생, 그것과 이제 같은 원리가 되거든요. 이 대립면의 꼬임이라는 것이. 이런 도의 존재 형식을 체득한 사람은 그 깊이가 쉽게 드러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중국인들 이 도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시절을 꽤 오래 보낸 그 중국 사람들은 깊이를 알 수 없기가 쉽죠. 반면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속이 그 깊이가 훤히 들여다 보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거세게 드는 순간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의 인격을 좀 더 가다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한 그런 습관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생기네요. 앞으로 노력해 봐야죠 뭐. 네. 또 도덕경에 있는 문장 2문장 읽어 드릴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할 뿐이다. 조심조심 하는구나. 마치 살얼음 낀 겨울내를 건너듯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조심 마치 살얼음 낀 겨울내를 건너는 듯이 행동한다.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자, 해설을 들어보죠. 여기서 예는 코끼리를 가리킵니다. 이 한문 속에 예라는 게 나와요. 어쨌든 넘어가죠. 코끼리를 가리키는데 도를 체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윤무상생을 일상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코끼리가 겨울에 개천을 건너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진리를 확인한 사람은 그 진리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것의 본질이 이렇다라는 그런 관념을 쫓고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 어떤 진리를 확인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그런 사람은 그 결과 자기가 내린 결정,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노자는 사냥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사냥은 목표물이 정해지면 거침없이 내달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어떤 확신이 서면 사람들은 거기에 확 몰려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노자의 도교와는 다른 공자의 유교 사상에 체화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냥 같은 일상의 형태를 보여주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립면의 꼬임, 유무상생의 원리가 내재화된 그런 이제 노자 사상을 쫓고 그런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주의 존재 형식을 내면화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립면의 경계에 서 있어서 그 확신은 유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계속 보류하고 미루고 이러는 거죠.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노자가 보기에 진리란 대립면의 꼬임으로써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립면끼리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과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고 관계에 기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모순이 공존하는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코끼리가 살얼음 낀 겨울내를 걷듯이 조심조심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죠. 코끼리가 아니라 토끼, 사람이더라도 겨울내를 걸어갈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을 뛸 텐데, 하물며 코끼리가 살얼음긴 겨울을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바로 유무상생을 실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도덕경 제15장을 볼 때 어떤 문장을 읽든 항상 머릿속에 유무상생을 떠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도덕경 15장 저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 책에서 그 도덕경의 여러 장들을 다 이렇게 다루시고 있는데, 저도 이 15장 이 유무상생의 원리를 알려주는 이 부분이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실까요? 저는 여태까지는 마음속으로는 저 자신은 굉장히 이 도덕경, 노자 사상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육받기로는 유교 스타일로 너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를 많이 억압해 두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달라서 마음이 아픈 때도 많았고 몸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저 이 도덕경이라는 노자 사상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았을 따름인데, 어떤 그런 좀 해방감도 느껴지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인지 몸도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 또 이런 독서가 이런 효과도 또 주더이다요. 사람마다 독서를 왜 하는지, 그리고 독서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독서 역사에 있어서도 그 책이 깨달음이 주는 그 영향도 그 사람의 성장 속도와 패턴, 그리고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여하튼 굉장한 가치를 주는 친구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독서라는 친구를 평생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큰 행운,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합니다. 네, 도덕경 15장에는 또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신중하구나, 사방을 경계하는 듯이 한다. 진중하구나, 마치 손님과 같다. 자, 이 두 문장에 대한 최진석 교수님의 해설을 좀 보죠.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주인의식을 몹시 강조하죠. 산업계에서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이 다들 학교의 주인이라 해요. 그런데 학교 주인이 누구인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과 재단 사이에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짜여 있거든요.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하고 몰두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모두 주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주인 노릇만 하려고 덤비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주인은 사실 이게 그 임직원인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인이 주주 아닌가요? 그렇지만 또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경영진, 이사회, 아니면 본인이 경영진이라고, 본인이 아니면 주주라고, 주인이라고, 아니면 회장, 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층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그 회사를 오래 다녔던 그 같은 월급장인 그런 임직원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뭐 아무튼 뭐 그리고 주인 행세 할 수 있죠. 뭐 오래 다녔으면 뭐 애착을 가지고 오래 다녔으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들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각각의 집단이 모두 자신이 주인이라고 덤비기 시작하면 조직이나 사회는 끝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큽니다. 라고 최 교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늘 끝없는 혼란이죠. 네버엔딩 혼란. 회사도 각각의 이익 집단끼리 스스로를 손님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거나 학교도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재단이 모두 손님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갈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 저마다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 그룹이 모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모두 각자가 손님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갈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 세계가 모두 손님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유는 무를 손님으로 맞이해서만 유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갖고 무는 유를 손님으로 맞이해서라야 비로소 무로서의 존재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무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유라는 개념이 있어야,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성립을 하려면 뭐가 없지 않다, 즉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없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고 이해도 되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유무상생의 원리인 겁니다. 유가 유 혼자 있을 수가 없고요. 무가 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같이. 노자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인 것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남성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여성성 때문에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 의해 여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남자만 있어요. 남성만 있어요. 그러면 그 남성을 남성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인간 하면 모두가 남성인데 굳이 인간으로 부르면 되지 남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 세상에 모두 세상에 있는 인류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굳이 여성이라는 단어를 칭하여서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진 그 남성 이외의 그 성별을 가진 인류를 여성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고 또 반대인 거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게 공존하는 유무상생의 개념인 거죠. 모든 세계의 원리를 이 유무상생의 원리로 도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또 그게 다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순의 공존, 대립되는 개념의 공존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인임네 하고 서로 나서다 보니까 그런 혼란과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손님된 입장으로, 내가 손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대한다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저 상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서 어떤 맥락에서 저런 뭐 언행을 하는 걸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게, 어떤 입장을 택하는 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조심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아마도 상대에게 더 배려하게 될 것이고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설령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하고 반응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님의 입장이다 생각하고 상대를 다 대한다면 이런 우리의 아비규환, 끝없는 분쟁, 혼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진중하구나, 마치 손님과 같다는 이 도덕경의 문장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본질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교에서의 그 본질주의, 이것이 맞다, 꼭 이래야만 한다 하는 그런 당위의 개념, 그 정해진 정답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손님의 입장에 서면 사람은 조심스럽고 진중해지죠. 주인 입장을 내세우면 경박하고 과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대립면의 꼬임으로 짜여져 있다는 유무상생의 원리를 적용하면, 그런 유무상생의 원리에 입각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런 입장이,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겠죠. 예. 자,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 또 읽어드리죠. 풀어져 있구나, 마치 녹아가는 얼음과 같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녹아가는 얼음은 어떻습니까? 물인지 얼음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즉 끝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 녹아가는 얼음과 같다는 말도 유무상생이 적용된 행위 방식을 드러냅니다.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돈호하구나, 마치 통나무 같다. 텅 비어있구나, 마치 계곡과 같다. 자, 여기 또 의미가 뭘까요? 기대되는데 좀 읽어드리죠. 텅 비어있다니 무엇이 없다는 걸까요? 본질입니다. 그 유교에서의 그 정답,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정해놓은 원칙,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군요. 모든 것은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노자식으로 말하면 유무상생이라는 대립면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도덕경에서의 도의 성격을 묘사하거나 도를 체득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텅 비어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갑자기 이 지점에서 법정스님의 텅 빈 충만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같은 의미라고 봐요. 예.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죠. 아마 여기 이 문장에서의 계곡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도를 체득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텅 비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충자를 쓰기도 하고 허자를 쓰기도 하죠. 다 한문입니다. 모두 존재를 채울 본질을 부정하는 관계론 철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면 내가 내 개성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인 나만의 본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타인의 타인이다 라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 세계 역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존재한다는 그거는 이제 유교식의 사상에서 나의 존재를 나는 나다라고 한다면 도교 사상에서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나의 그런 배경에서는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타인의 타인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요. 이건 한번 들으시면 딱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흘려 들으시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세요.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도 노자의 시선에서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장에서 성공이라 하지 않고 공성이라 했습니다. 성공이라 하면 공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지만 공성이라 하면 공은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아니면 우리가 들인 노력 그런 것들이 보답으로 올지언정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 무엇의 어떤 커다란 힘에 의해 나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의해 토탈리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공성인 거고요. 그래서 유교식에서의 그 성공이라는 개념이 도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공성이 맞는 게 되는 거죠. 즉 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텅 빈 계곡은 이러한 비본질, 즉 관계적 세계관의 의미를 담은 중요한 모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텅 비어 있구나, 마치 계곡과 같다 했는데 이 텅 비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어떤 그 계곡에 비어 있으나 그렇지만 채워져 있는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계곡의 의미,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탈하구나, 마치 흐린 물과 같다 라는 도덕경의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흐린 물, 그러니까 명확하게 맑은 물 이런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그런 조금은 혼탁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도교의 유무상생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뒷부분까지 내용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냥 읽었어요. 읽어드렸어요. 저만 재밌는 건 아니었어야 할 텐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렵거나 혹은 어처구니 없거나 하는 웃음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달이 제가 딱 그 잘 내다보이는 자리에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이렇게 한 40분 정도 떠들다 보니까 달이 제 머리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이런 달 밝은 밤에 읽어드리기 딱 좋은 그런 도덕경 15장이 아니었나 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